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3학년 역사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OT 때 얘기한 대로 제국주의 부분을 먼저 잠시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지난 OT 시간에 근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대란 어떤 시기인지 이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대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전 시대, 즉 중세와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혁과 발전이 있었던 시기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나 동시대에는 다른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런 또 다른 근대의 면모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모든 초점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교과서는 130쪽에서 131쪽을 보고 학습지는 1쪽과 2쪽을 참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국주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학습지 1페이지에 제국주의 특징을 탐구할 수 있는 자료 2개를 실어놨어요. 우리 자료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가는 제국주의의 확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들의 목적, 유럽 열강들의 목적을 탐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료나는 이전의 식민지 개척 방식과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배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한번 우리 자료가부터 같이 보고 물으면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자료가의 그림을 보고 제국주의의 목적과 그 특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유럽 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식민지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겠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뭘 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그렇죠.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쵸? 네. 일방적으로 문명화라는 사명감을 핑계로 이런 명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고유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주입하려는 종교적인 침입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일단은 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글을 통해서 미개한 지역,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미개한 지역을 깨우쳐주기 위해 기독교 전파라는 사명을 강조하며 종교적인 침입을 행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는 지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많은 남는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남는 생산물을 팔아 넘기기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싼 값에 재료를 공급할 방법도 동시에 강구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영토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들 사이에서는 넓은 영토가 곧 국가의 힘이자 경제력이라 생각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식민 지배를 통해 영토를 넓혀서 국력을 강화시키고자 이제 그 근대화를 성공한 국가들이 일명 근대화를 성공한 국가들끼리 식민 지배 경쟁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식민지배, 이전 시기의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배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다른 그 원주민들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비싼 재료들을 뺏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원료들을 뺏어서 단순히 유럽에 비싸게 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네, 식민지에서 원료를 싼 값에 사들여서 국내에 비싸게 팔아 얻은 뭐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죠. 무역의 차액을 통해서 그 이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단순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1차원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역의 차액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급격한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전과 다른 공업사회의 등장이 이제 식민지배 모습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순히 그 무역 차익만큼의 이익을 확보했다면 이후에는 식민지배를 통해 단순히 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으로 발생한 여러 유럽 국내 문제를 식민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자본을 투자할 곳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특한 사상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 민족 위주의 어떤 우월의식을 강조하는 독특한 민족주의가 등장해요. 굉장히 다른 민족들과 차별 주고 우리 유럽 민족만 굉장히 그 특별함을 내세우는 한마디로 배타적 인종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가 등장했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 유럽 위주의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민족주의가 왜 그렇게 생겨나게 됐냐? 바로 이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사상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차별적인 민족주의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의 자세한 의미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들만의 우월의식이 형성되고 이것이 이제 후진국을 문명화할 사명을 강조하게 되는 어떤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약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과 사상적인 특징이 합쳐져서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이제 성행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등장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었을까요? 주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성공했던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초기 제국주의를 이끌었다가 이후에 19세기 들어서고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제 미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에 합류했던 이 일본까지 제국주의 경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식민지를 확대해 가면서 그들끼리 어떤 경쟁을 벌이는지 한번 볼게요. 특히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영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 영국은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한 만큼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제국주의 식민지 경쟁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3C 정책과 독일의 3B 정책이 충돌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영국의 3C 정책 여기 보면은 크게 세모가 나와 있죠. 네. 말 그대로 콜카타, 카이로, 케이프타운 이 지역들을 연결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통제하려는 영국의 정책을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독일의 3B 정책은 베를린, 여기 비잔티움,
이스탄불, 현재 이스탄불 말하고, 그 다음 바그다드. 이렇게 세 지역을 연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아로 진출하려 했던 시도입니다. 이들의 정책이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독일의 3B 정책은 러시아와도 대립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양상이 이후에는 20세기 초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그 영향력까지 확대되게 된 거죠. 지도의 양상에서 보면 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미국과 유럽 열강들의 그 손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영토를 차지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OT 때 살펴봤던 것처럼 번영, 그러니까 발전과 팽창의 제국주의를 그러면 그 지배를 당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자, 먼저 학습지 2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식민 지배에 이용된 논리와 그 실상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의 사진은 우리가 이전에 OT 때도 한번 봤었던 그 인종 전시, 인간 동물원에 관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른쪽 글을 읽어보면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는 인류학 연구라는 명목 아래 식민지관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식민지관에 전시된 원주민들을 보고 인간 문화의 아주 초기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아주 역겨운 존재이며 도무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만국 박람회에 전시된 식민지 원주민을 구경하는 관람객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참고해서 학습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빈칸에 그 물음들을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앞서 봤던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교과서에서 한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한번 찾아보았나요? 먼저 인종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죠?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민족의 우월을 합리화하는 사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종의 우열을 인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월함과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의 생물학적인 특징에 따라 말 그대로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인종주의를 통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었던 백인 인종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우리 아시아의 황인종들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이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네, 이 사회 진화론은 다윈이 주장했던 그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사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뭘까요? 말 그대로 그 과학적인 의미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 동물이나 식물 아니면 그 인간 유전자 같은 것들에 등에서 우월한 종자가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적응 능력이 뛰어난 종자가 살아남는다는 어떤 적자 생존의 원칙을 적용한 그런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다윈의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원칙을 내세우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진화론을 어디에 적용했다? 사회에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월한 민족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던 그런 민족이 살아남는 것이 당연하고 이들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옳다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힘이 센 국가나 민족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겠죠. 네, 아래의 물음에 한번 답해 볼까요? 이 자료가를 참고해서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 지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학습지에 적어주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제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 자료들을 연관시켜서 적어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료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건데요. 이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제국주의 시기의 어떤 모습을 또 다른 이면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온 이 백인의 짐이라는 시는 유럽 사람이 쓴 시예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백인의 짐, 그러니까 뭔가 의무, 책임감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죠, 그쵸? 이 짐을 지래요. 그대가 키운 최정예를 보내라.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허둥대고 거친 자들, 그대가 막 붙잡은 족속들,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에게 아주 힘겹게 시중들기 위해 마치 그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는 느낌을 이 시에서 막 주고 있죠. 이거를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시와 관련해서 이 부가적인 설명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유럽인은 자신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앞서 봤던 사상들과 많이 연관 지을 수 있겠죠? 네. 다른 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개한 인종을 교육하고 깨우치는 일이 백인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 백인의 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백인의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뭔가 의무, 책임, 사명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시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원주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백인의 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작성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나를 총체적으로 한번 읽어본 다음 마지막 물음에 한번 답해보면 되는데 자료 나에 대한 그런 반대로 식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 시에 나온 이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것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과제가 나갈 거예요. 학습지 2페이지에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의미를 쓰는 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적는 거든 그 학습지 2페이지를 스스로 자필로 채워서 사진을 찍어서 오픈 채팅방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보내면 됩니다. 1반에서 10반은 이유진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고 11반, 12반 학생들은 김민수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면 됩니다. 만약에 학습지를 출력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 공책에 관련된 질문을 적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그 컴퓨터 화면으로 그 학습지를 참고해서 공책에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오늘 중으로 과제를 꼭 제출해 주길 바랄게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시기는 작년보다 더 과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제국주의라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고 이 제국주의에는 어떤 사상들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되겠죠. 이 제국주의가 펼쳐졌던 이 시기, 이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시기 이제 진행되었던 내정개혁과 그리고 대외적인 문호개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습지 잘 챙기고 교과서도 매 수업마다 항상 챙겨주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